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새해 복 네. 많이 아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그걸 또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아, 이 적재적소의 그 어떤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사실 그 주장해 왔던 바인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 국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고소득자, 그러니까 음. 코로나 상황에서도 피해 안 본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음. 이런 인재니까는 그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 이 피해라는 것이 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고정비용 같은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에서 발생하는 이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견디려면요. 네. 그러니까 매출 감소에서 또 발생하는 하나의 그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상기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는 그 반드시 써야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음. 소멸성 지역화폐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이제 범위를 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원금이 고스란히 다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수입으로요. 네. 투자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그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지원금을 받은 것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계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계산한 것은 한 1.3배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원금보다 1.3배 정도 발생한 걸로 추산이 됐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안 쓰다가 되게 안 쓰고 뭐 백화점 가서 쓰고 그다음에 큰 이제 식당 가서 쓰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 지원금을 제가 사용을 하려면은 쓰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었어요, 솔직히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지원금 받게 되면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이제 그 쇼핑도 하고 지역사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 이렇게 소비도 하고 그렇게 되던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은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지원 차원 속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좀 그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지원금 이상의 그러니까는 매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역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한 덕택인 거잖아요. 굉장히 네.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이 방역에 협조라는 것이 무슨 뭐 가난한 사람 따로 부자가 덜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 알고 이제 뭐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처럼들 이렇게 느끼시는데 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문화예술 스포츠 서비스 분야들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은 그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정부의 지원금에 있어서요. 네. 그런 사각지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전 국민을 지원을 하게 되면요. 그런 점에서 그하고 사실 100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52조가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네, 52조가 안 되는 건데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100조를 사용하려도 GDP 대비 5%포인트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네. 우리나라 GDP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면은 그러니까 한 뭐 2.5%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건데 GDP에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라는 것은 GDP분의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인 GDP가 증가하게 되면은 분자인 국가 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그 증가한 만큼 그만큼 안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비율을 그러니까 상당히 낮춘다 이거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낮춘 효과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국가 채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이번에는 반대 안 하겠죠? 이번에도 반대하면 이건 좀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오해가 이제 그러니까는 잘못된 언론들이 잘못된 그러니까는 이 정보를 자꾸만 주입을 해서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예. 언론의 폐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기획재정부 지금 또 이건 이 재난을 맞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데 있어서 하여간 팔짱 끼고 안 된다고 했던 이 기재부. 기재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하겠다라고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기재부 개혁에 그동안 깃발을 드셨던 최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 최소한입니다. 다시 그러니까는 예산 그 업무를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는 정상화 됐었는가? 네. 이걸 좀 저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기재부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기재부 권한이 엄청납니다. 정부 조직법을 보면 이제 쉽게들 이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국정 방향까지도 그러니까 기재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국정 방향이요. 국정 방향은 사실 그거는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쥐들이 뭔데? 쥐들은 그냥 선출 권력에 지배받으면 돼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 보게 되면은 민주정부가 역대 민주정부가 그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굉장히 이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내치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국무총리에다가 맡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국무조정실장이 갖고 있어요. 이게 차관급이에요. 이게 차관이죠. 차관급이라는 게 차관입니다. 네. 차관직인데 예.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가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의 정부조직법상 기재부의 권한 때문에 이렇게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도 정부조직법을 그러니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재부가 소위 말해서 국정 기획을 하는 국정의 방향을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런 것을 업무를 그러니까는 분리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네. 국무총리실로 옮겨봤자 거기 기재부 차관급들이 하던 사람들이 글로 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해요. 네네네.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네요. 장관급으로 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변화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대개 민주정부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김부겸 총리도 그렇죠. 뭐. 예,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도 그랬었고요. 예. 그랬을 때 이분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이해도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면은 국무조정실장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물론 사회부총리도 있지만은 경제부총리가 대부분을 사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는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이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하게 되면은요. 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라는 존재가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로 옮기는 것도 좋은데 그러려면은 기재부의 권한을 그러니까 좀 재구성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재부의 권한을 재구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저는
청와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청와대로 인수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정책의 운용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선출 권력이 즉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네네. 원하는 방향으로요. 네. 그런 방향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 속에서 정부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권한을 그러니까는 권한을 배분을 그러니까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면 또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선출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러니까 권한이 집중된 잘못된 권한을 남용을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충돌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충돌을 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예. 검찰 조직도 검찰도 공무원이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재부랑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출 권력들이 그 권한을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장애물이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민주사회 속에서 민주국가에서 그것은 정상화 과정이고 그것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젠 뭐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관료도 잘 알고 또 그들의 욕망도 잘 아는 그런 대통령의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오게 됩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요. 예, 예. 후보들이 뭐 사실은 당연히 다 국정의 그 전반을 이해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근혜 때만 보더라도 그 대통령이 무개념이면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또 시간이 되는지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봤고요. 자, 교수님 이것도 또 당연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윤석열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본인이 뭐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고 확인받고 하면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면서 아니 최소한 자기가 나와서 브리핑한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대출 50% 이걸로 탕감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말이죠.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기 이사장님이 마지막에 좀 저기 저 멘트했던 부분과 관련해서요. 네. 짧게만 좀 갈게요. 예. 우리 사회 중도층들이요. 네네네. 중도층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중도층 국민들 중에서 그건 뭐 저기 저 전문가들이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 밑에 사람을 잘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거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요. 김영삼 정부가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외환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뭐냐면은 경제를 잘 알 것 같은 이제 소위 기업가 출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구해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국가의 피해를 그러니까 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생기는 우리가 그 경험들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분야에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 그렇지 않으면 먹혀 그 관료들한테. 참모나 관료한테 넘어가는데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공이요. 어공. 예. 예. 어쩌다 선출 공무원. 권력하고 같이 들어간 어공들이요. 네,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이 대통령의 중심을 못 잡아주면은요. 예. 늘공들한테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요. 예.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보게 되면은 정권 말기에 다 그러니까 늘공으로 다 교체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늘공들한테 결국은 뭐냐 관료가 통치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고 나서 정권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럴 줄 몰랐다. 근데 그걸 한두 번 경험을 한 걸로 좀 불충분한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반값 이제 임대료 공약을 이제 그러니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민주당에서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미 그러니까는 공약한 거의 일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손실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너무 적다 보니까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PPP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은 업체들의 그러니까는 임대료라든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같은 고정비 상한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도입할 뿐만 아니라 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것은 대환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무이자 대출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금융적인 지원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신용 대사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매출 지원까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걸로 매출 회복이라든가 소비 쿠폰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대료의 절반 정도를 50%를 정부가 그러니까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지원해 줬을 때 그러니까는 뭐 거기 고용유지 인건비는 빠져 있고요. 네네. 그렇죠? 빠져 있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불분명한 게 뭐냐면 자신이 대통령 돼야지만이 할 것인지 이것도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이 고정비 상한은 그러니까 이미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의 일부분을 그중에 일부분을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는 그 지지 철회라든가 이탈이 생기다 보니까는 급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땜짓이 처방으로 지금 발표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지원이 이재명 후보가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공약으로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100조 50조 이렇게 지원했을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돼야지만 하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 안 되면은 네. 안 지켜도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예.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나 당선시켜 주면은 니네들도 좀 일부 저기 저 떡고물 줄게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죠.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죠. 이런 식의 표현은요. 네. 그래요. 정말. 뭐 이거는 경제 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그 아수라판으로 돌아가는 국민의힘 상황은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그 국힘당 우리나라 제1야당인 국힘당이 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그 이 보수 야당 좋게 표현해서 보수 야당들이 뭐 김영삼 정부도 있었고 더 전에는 노태우 정부도 있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요. 네. 정치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정치의 영역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아니면 검찰들의 영역하고는 좀 틀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광의의 영역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보수 정당들이 그러니까는 기득권들하고 기득권 세력들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각자가 자기의 어쨌든 간에 고유의 영역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탠스를 지키려고 좀 노력들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협력 속에서 어떤 긴장도 존재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중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보수 정당들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똑같이 된 건 아니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정권을 뺏겠다는 어떤 이런 그 이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제일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는 조중동이나 검찰의 힘을 빌려 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권을 뺏겠다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잡아먹혀버린 거예요. 네. 조중동하고 검찰, 정치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는 적어도 정당이라는 게 잡아먹혀버린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죠. 네.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후보도 못 만들어내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과 어쨌든 협력 속에서 어쨌든 간에 역할 분담을 해왔던 검찰, 이 정치 검찰들과 언론들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한에 좀 차이를 좀 유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정당 조직이 네. 그게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죠. 붕괴되면서 정치 검찰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김재원 그 국힘당 최고위원이 악마면 어떠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쵸. 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든 간에 권력 뺏는 데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자기 고백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검증도 안 된 사실 검사라는 직업은 사실 우리가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엊그저께까지 검사하던 사람을 수십 년간 바로 이걸 정치 영역으로 그러니까 검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네. 자업자득이고 만약에 윤석열 그래서 제가 페이북에도 썼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국힘당은 해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든 간에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정치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정치가 복원되지 않는 상에는 야당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영원히 그러니까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국민의힘 사실은 탄핵 때 쇄신했었어야 했어요. 저는 오늘 그 옛날 뉴스를 제작 편집하면서 5년 전 이 무렵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그 이제 5년 전 이 무렵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로 새누리당이 아사리판이 났을 때였는데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만들었잖아요. 깨끗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혁신된 보수. 물론 이제 간 사람들이 무슨 건국대 출신 그 누구죠? 그 교수 중에 그 왜 그 사퇴하세요 했던 그 양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여자 국회의원 했던 이은재 뭐 그리고 여상규 이런 인간들이 이제 바른정당 갔으니까 말 다 하긴 한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좀 성공을 했다면 이제 보수도 이제 좀 얼굴을 가진 양심을 가진 보수로 거듭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게 실패하면서 그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모였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퇴행된 모습으로 계속 정치를 이어왔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입당 4개월밖에 안 된 그런 깡패 검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지금 아주 산산이 쪼개지고 있는데 정말 그때 개혁적 보수로 거듭났다면은 문재인 정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다면 그때 정말 마지막 기회로 알고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그 야당의 뭐 일부 정치인들은요 참 그냥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네.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단이 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우신 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제가 아까 했지 김재원 의원 같은 분이니까는 뭐 악마라도 손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뭐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장악한 속에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그러니까는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러한 정치의 속에서 저걸 최소한의 명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게 그러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고됐던 것이고 이런 결과는 예고됐던 것이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은
성찰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런 늪에서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